1997년 5월 16일 밤 10시 강원도 정선의 산속에서 여중생 2명이 사라졌다. 박소은과 이채린, 15살. 수학여행 둘째 날 밤 담력 훈련 중 폐가 뒤편으로 걸어 들어간 뒤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손전등도 신발도 비명소리도 남지 않았다. 경찰은 6개월간 수색했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다.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산은 침묵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5월 16일 밤 8시 50분. 서울 성진여자중학교 2학년 3반 학생 45명은 강원도 정선의 한 산속 캠프장에 모여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은 들뜬 표정으로 손전등을 나눠받았다. 오늘 밤의 메인 이벤트, 담력 훈련 시간이었다. 인솔교사 김명희는 손전등을 흔들며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5개 조로 나뉘어 10분 간격으로 출발할 것. 산길을 따라 500m 정도 올라가면 폐가가 나온다. 그곳에서 조별 사진을 찍고 바로 돌아올 것. 절대 길을 벗어나지 말 것.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구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신나는 밤 산책일 뿐이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순조롭게 다녀왔다. 비명을 지르며 뛰어 돌아온 아이들도 있었고 웃으며 폐가 사진을 자랑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밤 9시 40분 마지막 5조의 차례가 왔다. 박소은, 이채린, 정유진, 한민지, 최수아. 5명은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산길은 생각보다 어두웠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은 고작 2m 앞이었고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고 수아는 소은의 팔을 꽉 붙잡았다. 하지만 소은과 채리는 달랐다. 두 사람은 오히려 앞장서서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10분쯤 걸었을까? 희미하게 건물의 윤곽이 보였다. 폐가였다.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린 2층짜리 낡은 집.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어둠이 흘러나왔다. 아이들은 집 앞에서 멈춰섰다. 유진이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폐가의 안쪽이 하얗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소은이 뭔가를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소은이 채린의 손을 잡고 폐가 옆으로 걸어갔다. 민지가 물었다. 어디 가냐고. 소은은 고개만 돌려 웃었다. 잠깐만 보고 올게. 채린도 따라갔다. 두 사람은 폐가 뒤편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그 순간을 기억했다. 소은이 뒤돌아보며 보낸 시선을. 그건 장난기 어린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 홀린 듯한, 끌려가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지가 말했다. 우리도 따라갈까? 하지만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무서우니까 그냥 여기서 기다리자. 유진도 동의했다. 얼른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소은과 채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민지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유진이 폐가 뒤편을 향해 소리쳤다. 수아가 손전등을 비추며 뒤편으로 갔다. 거기엔 좁은 오솔길이 하나 있었다. 공식 코스가 아니었다. 그 길은 더 깊은 산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민지가 다시 소리쳤지만 바람만 나무를 흔들었다. 유진은 그때 느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그저 장난이라고 믿고 싶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두 사람이 웃으며 나타날 거라고. 하지만 15분이 지나도 소은과 채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호루라기를 불었다. 긴급 신호였다. 멀리서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손전등 불빛이 산길을 따라 달려왔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밤 10시 5분. 김명희 교사를 포함한 인솔교사 3명과 캠프장 관리인이 폐가 앞에 도착했다. 유진과 민지,
수아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소은과 채린이 폐가 뒤편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김명희는 즉시 손전등을 들고 오솔길로 들어갔다. 다른 교사들도 뒤따랐다. 오솔길은 비포장 산길이었다. 나무 뿌리가 드러나 있었고 곳곳에 돌이 깔려 있었다. 50m쯤 올라가자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왼쪽은 더 깊은 산속으로, 오른쪽은 계곡 쪽으로 이어졌다. 관리인이 말했다. 이 길은 예전에 탄광으로 가던 길이라고. 지금은 아무도 안 다닌다고. 왼쪽 길은 특히 위험하다고 했다. 사유지 표지판이 있고 그 너머는 절터와 폐건물들이 있다고. 김명희는 일단 양쪽을 나눠 수색하기로 했다. 그녀는 왼쪽으로, 남자 교사 2명은 오른쪽으로 갔다. 밤 10시 30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손전등, 가방, 신발, 머리끈 하나도 없었다. 마치 두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김명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했다. 그 시절 휴대전화는 흔치 않았고 산속에선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다. 3번 만에 연결됐다. 밤 11시 정성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이 도착했다. 그들은 더 강력한 랜턴을 들고 산길을 다시 수색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한 경찰관이 폐가 주변을 살피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폐가 옆 나무에 깊게 패인 자국이 있었다. 손톱으로 긁은 것 같았다. 자정이 넘어서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산속은 5월이어도 추웠다. 경찰은 새벽까지 수색을 계속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박소은과 이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공중으로 들어올린 것처럼. 새벽 4시 캠프장으로 돌아온 경찰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조사를 시작했다. 유진과 민지, 수아가 다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물었다. 다른 사람을 본 적 있냐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냐고. 세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단지 소은과 채린이 폐가 뒤편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유진은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다. 폐가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본 것을. 폐가 창문 안쪽에 누군가 서 있었던 것 같았다. 희미한 흰 그림자.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착각이라고, 빛의 반사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새벽 5시 학교 측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학생들을 서울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다.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유진은 창밖으로 산을 바라보았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소은과 채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하지만 정선의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산속 어딘가에 두 소녀의 비밀이 묻혀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1997년 5월 17일 오전 7시 정성경찰서는 실종사건 대책본부를 긴급 구성했다. 형사 6명, 경찰관 12명, 소방대원 8명이 투입됐다. 새벽 수색에서 돌아온 경찰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수색구역을 나눴다. 폐가를 중심으로 반경 2km.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오솔길과 폐탄광 입구, 계곡, 절터가 얽혀 있었다. 오전 9시 강릉에서 수색견 한 마리가 도착했다. 경찰은 소은과 채린의 가방에서 체육복을 꺼내 냄새를 맡게 했다. 수색견은 냄새를 맡더니 즉시 폐가 뒤편 오솔길로 달려갔다. 경찰들이 뒤따랐다. 개는 주저없이 왼쪽 갈림길로 들어섰다. 더 깊은 산속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200m쯤 올라가자 낡은 나무 표지판이 나타났다. 개인 사유지, 절대 출입 금지. 그 너머로 좁은 산길이 계속 이어졌다. 수색견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숲이 점점 짙어졌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다. 300m를 더 가자 갑자기 수색견이 멈춰섰다. 개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며 코를 킁킁거렸다. 그러더니 바닥에 코를 대고 한참을 맴돌았다.
훈련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냄새가 여기서 끊겼다는 것이었다. 마치 두 사람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경찰들은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발자국도 옷자락도 혈흔도 없었다. 단지 땅바닥에 희미한 타이어 자국만 남아 있었다. 형사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자국을 살폈다. 트럭이나 승합차 정도의 폭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 길은 차량이 올라올 수 없는 비포장 산길이었다. 게다가 폭이 좁아 일반 승용차도 진입이 어려웠다. 그런데 어떻게 차가 여기까지 왔을까? 경찰은 사진을 찍고 석고로 자국을 떠냈다. 오후 1시 수색 범위를 더 넓혔다. 사유지 너머 500m 지점에서 오래된 건물 몇 채가 발견됐다. 폐사찰이었다. 법당은 무너졌고 요사체만 일부 남아 있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자 이상한 냄새가 났다. 향 냄새 같기도 하고 무언가 탄 냄새 같기도 했다. 마루 한쪽에 초 몇 개와 하얀 천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최근까지 이곳을 사용한 흔적이었다. 형사가 주변을 더 살피다 요사체 뒤편에서 비닐하우스 형태의 간이 건물을 발견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는 담요 여러 장과 플라스틱 의자, 낡은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공책 몇 권이 놓여 있었다. 경찰이 공책을 펼치자 손으로 쓴 글이 빼곡했다. 내용은 종교적인 문구들이었다. 빛의 인도, 영혼의 정화, 돌아올 수 없는 길, 반복되는 문장들. 오후 3시, 형사들은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60대 남성 한 명이 증언했다. 나흘 전부터 그 절터 근처에서 사람들을 봤다고 했다. 7, 8명 정도 되는 남녀가 흰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밤마다 불을 켜고 뭔가를 했다고 했다. 노래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렸다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종교단체라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또 다른 주민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 사람들은 보름 전쯤 이 마을에 처음 나타났다고 했다. 승합차 2대를 타고 왔다고.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는 50대쯤 됐고 말투가 부드러웠다고. 마을 구멍가게에서 생수와 라면을 대량으로 샀다고 했다. 주민이 어디서 왔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고 한다. 빛을 찾으러 왔다고. 오후 5시 경찰은 절터로 다시 올라갔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비닐하우스 안의 짐도 책상 위의 공책도 모두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단지 마당 한쪽에 재만 남아 있었다. 누군가 급히 뭔가를 태운 흔적이었다. 경찰이 재를 뒤지자 탄 종이 조각 몇 개가 나왔다. 글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한 조각의 숫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5월 16일. 해가 지기 시작했다. 산속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경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대책본부에서는 긴 회의가 이어졌다. 수색견이 냄새를 잃은 지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의 타이어 자국, 갑자기 사라진 종교단체, 모든 것이 의문이었다. 형사 한 명이 말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누군가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간 것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단지 의심만 있을 뿐이었다. 5월 18일 오전 10시 정성경찰서는 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종교단체 추적에 나섰다. 강원도 일대 종교시설과 교회, 수련원을 샅샅이 조사했다. 오후 2시 단서가 나왔다. 평창의 한 여관 주인이 신고를 했다. 일주일 전 흰옷 입은 단체가 이틀간 묵었다고. 체크아웃할 때 방에 이상한 책자를 두고 갔다고 했다. 경찰이 책자를 확보했다. 표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빛의 길, 영혼 정화 지침서. 내용은 종교적 교리와 의식 절차였다.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빛과 하나가 되는 과정. 선택받은 영혼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다는 문구가 반복됐다. 마지막 장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정선 절터, 5월 준비,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 형사들은 즉시 전화번호를 추적했다. 가입자는 김영수, 48세,
주소는 춘천이었다. 경찰은 춘천으로 향했다. 오후 5시 허름한 다세대 주택 3층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 하나와 책상, 벽에는 손으로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추상적인 형태의 빛과 사람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노트가 놓여 있었다. 경찰이 노트를 펼쳤다. 일기였다. 김영수의 필체로 매일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4월 20일. 새로운 영혼들이 모였다. 모두 준비됐다. 5월 1일. 정선의 그곳이 최적지다. 어둠이 깊고 빛이 숨어 있다. 5월 10일. 절터 정비 완료. 의식 준비 시작. 5월 15일. 내일 밤. 그리고 5월 17일의 기록.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했다. 이제 우리도 떠나야 한다. 경찰은 노트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범죄 증거는 없었다. 애매한 종교적 문구들 뿐이었다. 형사들은 집안을 더 수색했다. 안방 옷장 뒤편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신발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지퍼백 하나. 그 안에 여학생 교복 단추 2개와 찢어진 종이가 있었다. 단추는 일반적인 검은색 플라스틱 교복 단추였다. 뒷면에 학교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 종이는 공책을 찢은 것처럼 보였다. 거기에는 연필로 쓴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5월 16일. 준비 완료. 경찰은 즉시 증거물 봉투에 넣고 사진을 찍었다. 5월 19일 오전. 김영수가 춘천 터미널에서 체포됐다. 그는 서울행 버스를 타려던 중이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자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차에 올랐다. 조사실로 이동하는 내내 그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오후 2시. 조사가 시작됐다. 김영수는 현재 무직이었다. 10년 전 사업 실패 후 종교에 심취했다고 했다. 3년 전부터 빛의 길 형제회를 만들어 신도들을 모았다. 현재 회원은 12명. 모두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했다. 빛과 하나가 되는 삶. 형사가 물었다. 5월 16일 밤 정선에 있었느냐고.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다고. 절터에서 의식을 진행했다고. 형사가 다시 물었다. 여중생 2명을 봤느냐고. 김영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지 못했다고. 우리는 밤 10시까지만 의식을 하고 떠났다고. 아이들은 모른다고. 형사가 교복 단추를 꺼내 보였다. 이게 뭐냐고. 김영수는 단추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우리 중에 학생은 없다고. 누군가 버린 걸 주었을 수도 있다고. 형사가 메모지를 보였다. 5월 16일, 준비 완료. 이건 무슨 뜻이냐고. 김영수는 웃었다. 의식 준비 메모라고. 둘은 촛불 2개를 의미한다고. 아이들과는 관계없다고. 조사는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김영수는 끝까지 부인했다. 증거도 부족했다. 단추는 학교 이름이 없어서 소은과 체린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메모지도 직접적인 범행 증거가 아니었다. 변호사가 도착하자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증거 불충분. 김영수는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형사들은 좌절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김영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빛에서 본 것.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마치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듯한 표정. 경찰은 김영수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한 달간 춘천 집에만 머물렀다.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5월 20일 아침. 박소은의 부모가 정선에 도착했다. 아버지 박정호, 어머니 최순자. 그들은 작은 여관에 짐을 풀고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형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종교단체 조사 중이고
현장 수색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단서가 부족하다고. 최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이채린의 부모도 같은 날 도착했다. 아버지 이동진, 어머니 김미숙, 4명의 부모는 경찰서 앞에서 만났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결심했다. 직접 찾겠다고. 경찰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고. 오후부터 부모들은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소은과 채린의 사진, 실종 날짜, 연락처. 여관 앞 문구점에서 복사기를 빌려 500장을 뽑았다. 그리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이고 나눠줬다. 버스 정류장, 슈퍼마켓, 식당, 교회, 심지어 산길 입구의 나무에도 붙였다. 5월 21일 부모들은 마을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물었다. 혹시 아이들을 보지 못했냐고, 이상한 점은 없었냐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몇몇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줬다. 한 할머니는 5월 15일 저녁 승합차 한 대가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고 했다. 흰색 봉고차였고 뒷좌석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고. 또 다른 주민은 절터 근처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다. 5월 16일 밤 11시쯤 그곳에서 불빛이 보였다고. 횃불 같았다고. 그리고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아주 낮고 느린 선율이었다고. 주민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동진은 그 증언을 메모했다. 그리고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5월 22일 부모들은 직접 산으로 올라갔다. 경찰이 수색한 경로를 따라갔다. 폐가 사유지 절터. 최순자는 폐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딸이 마지막으로 섰던 자리. 그곳에서 소은은 무엇을 봤을까? 왜 뒤편으로 갔을까? 최순자는 나무에 난 손톱 자국을 만졌다. 이게 소은의 것일까? 손가락이 떨렸다. 절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다. 그곳은 황량했다. 무너진 법당, 쓰러진 기둥, 잡초만 무성했다. 법당 뒤편의 비닐하우스는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담요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박정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땅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딸의 흔적이. 김미숙이 마당 한쪽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경찰이 조사하고 간 곳이었다. 그녀는 나뭇가지로 재를 뒤적였다. 탄종이 조각들, 플라스틱 조각, 그리고 작은 금속 조각 하나. 김미숙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머리핀이었다. 작고 하얀 머리핀. 채린이 즐겨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김미숙은 비명을 질렀다. 다른 부모들이 달려왔다. 머리핀을 보자 최순자도 알아봤다. 소은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고. 흔한 디자인이었지만 여기서 발견됐다는 게 중요했다. 이동진은 즉시 비닐봉지에 머리핀을 넣었다. 증거였다. 아이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 그날 저녁 부모들은 경찰서로 달려갔다. 머리핀을 보여줬다. 형사는 증거물로 접수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다. 머리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이들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설사 아이들의 것이라 해도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 증명할 수 없다고. 부모들은 절규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더 뭘 찾아야 하냐고.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모들은 절터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숲속, 계곡, 폐탄광 입구. 손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파헤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단지 낡은 쓰레기와 나뭇가지뿐이었다. 최순자는 밤마다 절터에 올라가 딸의 이름을 불렀다. 산 사이로 메아리만 돌아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부모들은 지쳐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서울로 돌아가면 끝이었다. 여기 있어야 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새로운 단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들은 여간에 머물며 매일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기다렸다. 기적을 기다렸다. 하지만 산은 여전히 침묵했다. 5월 26일
경찰은 수색 범위를 폐탄광 내부로 확대했다. 정선 일대에는 1980년대까지 운영되던 탄광이 여러 곳 있었다. 대부분 폐쇄됐지만 갱도 입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소방대와 광산 전문가가 합류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갱도는 입구에서 50m 지점이 무너져 있었다. 진입 불가. 두 번째 갱도는 200m까지 이어졌지만 물이 차 있었다. 세 번째 갱도가 가장 깊었다. 400m 이상. 팀은 랜턴을 들고 천천히 들어갔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발밑은 미끄러웠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300m 지점. 갱도가 세 갈래로 나뉘었다. 오른쪽 길은 막혀 있었다. 왼쪽 길은 급경사 아래로 떨어졌다. 가운데 길만 이어졌다. 팀은 가운데로 향했다. 50m를 더 가자 넓은 공간이 나왔다. 예전에 광부들이 쉬던 장소였다. 벽에는 낡은 의자와 공구 몇 개가 남아 있었다. 소방대원 한 명이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플라스틱 물병이었다. 상표가 선명했다. 최근 제품이었다. 1990년대 후반 디자인. 누군가 최근에 이곳에 왔다는 증거였다. 팀은 주변을 더 살폈다. 벽 한쪽에 촛농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하얀 천조각. 경찰은 모두 증거물로 수거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었다.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팀은 철수했다. 오후 3시 지상으로 돌아왔다. 증거물은 즉시 분석에 들어갔다. 물병에서 지문이 검출됐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매칭되는 지문이 없었다. 정과 기록이 없는 사람이었다. 천조각은 면 재질. 흰색. 김영수의 단체가 입던 옷과 같은 재질이었다. 5월 28일. 경찰은 사유지 소유권을 조사했다. 절터와 주변 임야 3만 평.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김영수였다. 1995년 취득. 당시 헐값에 매입했다. 명목은 종교수련시설. 하지만 건축 허가는 받지 않았다. 불법 사용이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5월 29일 오전 20명의 경찰이 사유지 전체를 수색했다. 절터, 비닐하우스, 숲속 오솔길,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파헤쳤다. 오후 2시 절터에서 100m 떨어진 숲속에서 이상한 구조물이 발견됐다. 땅속에 묻힌 콘크리트 구조물. 크기는 가로 2m, 세로 3m. 뚜껑이 있었다. 경찰이 뚜껑을 열었다. 계단이 나타났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5개의 계단을 내려가자 작은 방이 나왔다. 천장 높이 2m, 바닥은 시멘트. 벽에는 촛대가 걸려 있었다. 바닥 중앙에는 원형으로 흰 선이 그려져 있었다. 의식 공간이었다. 방 한쪽에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경찰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공책 여러 권, 촛불, 향,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 가방을 확인하는 순간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가방 안에 학생증 2장이 들어 있었다. 박소은, 이채린. 증명사진 속 소녀들이 웃고 있었다. 학생증과 함께 공책 한 권이 있었다. 펼쳐보니 김영수의 필체였다. 5월 16일 밤의 기록. 두 영혼이 도착했다. 길을 잃고 헤매던 그들을 인도했다. 거부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의식은 자정에 시작됐다. 하나는 끝까지 저항했다. 하나는 체념했다. 새벽 3시 모든 것이 완료됐다. 그들은 이제 빗속에 있다. 경찰은 즉시 김영수를 재소환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춘천 집은 비어 있었다. 이웃들은 사흘 전 그가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걸 봤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김영수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지하방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지였다. 학생증이 있다는 건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 살아있을까?
아니면 경찰은 더 깊이 땅을 파헤쳤다. 절터 주변, 숲속, 계곡.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두 소녀가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6월부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김영수는 행방불명. 빛의 길 형제의 신도들도 모두 흩어졌다. 경찰이 신도 명단을 확보했지만 12명 중 9명이 연락두절이었다. 나머지 3명은 조사에 응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일관했다. 5월 16일 밤 의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김영수가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물증은 있었다. 학생증, 공책 기록, 지하의식 공간. 하지만 직접적인 범행 증거는 없었다. 시신이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CCTV도 없었다. 검찰은 고민했다.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을까? 증거가 정황뿐이었다.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용의자는 도주 중이었다. 재판 자체가 불가능했다. 7월 수사팀이 재편성됐다.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다른 사건들이 밀려왔다. 정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됐다. 한 달에 한 번 회의만 열렸다.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부모들은 여전히 정선에 머물렀다. 매주 산을 올랐다. 전단지를 다시 붙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동정에서 피로로 바뀌었다. 9월 박소은의 아버지 박정호가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 병원에 입원했다. 최순자는 남편과 정선을 오가며 지쳤다. 이채린의 부모도 한계에 다다랐다. 생업을 포기하고 넉 달을 정선에서 보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10월 초 4명의 부모는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포기한 게 아니었다. 싸움의 방식을 바꾼 것뿐이었다. 10월 15일 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시내 한 교회 지하. 30명의 기자가 모였다. 최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김영수를 찾아달라고. 신도들을 조사해달라고. 언론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다음 날 신문 사회면에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곧 잊혀졌다. 11월 김영수 목격 제보가 들어왔다. 부산에서 봤다는 사람, 대구에서 봤다는 사람. 경찰이 확인했지만 모두 오인이었다. 허위 신고도 섞여 있었다. 수사는 표류했다. 12월 겨울이 왔다. 정선의 산은 눈으로 덮였다. 수색은 사실상 중단됐다. 봄까지 기다려야 했다. 1998년 2월 정선경찰서는 사건을 영구 미제로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공식 결론은 실종 추정. 김영수는 참고인 신분에서 용의자로 전환됐지만 체포하지 못한 이상 의미가 없었다. 사건 기록은 박스에 담겨 창고로 옮겨졌다. 담당 형사는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파일은 먼지 속에 묻혔다. 부모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변호사를 선임해 진정서를 냈다. 재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최순자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이동진은 방송국을 찾아다니며 사건을 알렸다. 한 프로그램에서 5분간 다뤘다. 그게 전부였다. 2003년. 5년이 지났다. 김영수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신도들 중 2명이 뒤늦게 체포됐다. 하지만 그들은 5월 16일 밤 절터에 없었다고 했다. 알리바이도 있었다. 재판 없이 풀려났다. 경찰은 손을 놓았다. 이제 아무도 이 사건을 말하지 않았다. 2019년 가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 한 명이 퇴직했다. 그의 이름은 서진우. 30년간 형사로 일했다. 수백 건의 사건을 해결했다. 하지만 정선 사건만은 잊을 수 없었다. 퇴직 1년 후 그는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인터뷰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다. 우리는 김영수를 끝까지 의심했다고.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았을 뿐이라고. 그는 분명 아이들을 죽였다고.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서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가 매일 새벽산으로 올라가는 걸 미행했다고. 한 달을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그는 교묘했다고.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인터뷰 마지막, 서진우는 이렇게 말했다. 김영수가 읊조리던 말이 있었다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한 자는 빗속에 머문다. 그건 죽음을 의미했다고. 그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거라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거라고. 2005년 9월 23일 김영수가 발견됐다. 강원도 태백의 한 폐가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패가 진행되어 정확한 사망 시기는 알 수 없었다. 최소 2주 이상 자살로 추정됐다. 방 한쪽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빛은 거짓이었다. 경찰은 김영수의 시신과 함께 그의 소지품을 압수했다. 낡은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현금 28만 원,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사진 속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절터에서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7년 5월 16일. 하지만 사진 속 어디에도 아이들의 모습은 없었다. 김영수의 죽음으로 사건은 완전히 미궁에 빠졌다. 유일한 용의자가 사라졌다. 진술을 들을 수도 추궁할 수도 없었다. 빛의 길 형제회 신도들은 이미 전국으로 흩어진 뒤였다. 3명은 해외로 이민을 갔다. 2명은 연락두절. 나머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누구도 1997년 5월 16일 밤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다. 정선의 절터는 2008년 산림청에 의해 정리됐다. 무너진 건물은 철거됐고 위험구역으로 지정됐다.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졌다. 하지만 매년 5월이 되면 누군가 그곳을 찾았다. 산 아래 주민들이 목격했다. 중년 여성 2명. 산길을 올라가는 모습을. 박소은과 이채린의 어머니였다. 2015년. 사건 발생 18년째 되는 해에 최순자는 암 진단을 받았다. 말기였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정선을 찾았다. 휠체어에 앉아 절터 입구까지만 갔다.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었다. 남편 박정호가 그녀를 대신해 산을 올랐다.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그의 겨울, 최순자는 세상을 떠났다. 딸을 찾지 못한 채. 이채린의 어머니 김미숙은 2019년까지 혼자서 정선을 찾았다. 남편 이동진은 2010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미숙은 매년 5월 16일이면 새벽 첫 차를 타고 정선으로 향했다. 절터에 꽃을 놓고 한나절을 그곳에 앉아 있었다. 2020년 코로나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그녀는 더 이상 가지 못했다. 2022년 그녀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당시 2학년 3반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대부분 연락이 끊겼다. 정유진은 결혼 후 이름을 바꿨다. 과거를 지우고 싶었다. 한민지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최수아는 상담 심리사가 됐다. 그날 밤에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다. 가끔 악몽을 꿨다. 폐가 앞에서 소은과 채린이 손을 흔드는 꿈.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꿈. 2023년. 정선구는 그 일대를 관광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옛 캠프장 자리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섰다. 산책로가 정비됐고 전망대가 세워졌다.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아무도 28년 전 이곳에서 2 소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몰랐다. 안내 책자 어디에도 그 이야기는 없었다. 지워진 역사였다. 절터로 가는 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길을 오르지 않았다. 잡초가 무성했고 나무가 길을 덮었다. 석탄만 홀로 서 있었다. 비바람에 깎여 형체가 흐릿해졌다. 그 아래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파보지 않았다.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2025년 5월 16일. 28년이 지난 그날. 정선의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초록빛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계곡물이 졸졸 흘렀다. 새들이 지저귀했다. 평화로운 봄날이었다. 리조트에서는 관광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일상이 흘렀다. 하지만 산 깊은 곳 어딘가에 28년 전의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박소은과 이채린, 15살에 멈춰버린 두 소녀.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산은 침묵했다. 28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멈춰버렸다. 단지 시간만 흘렀을 뿐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